일본 아리아케해. 숭어와 키조개, 꽃게 등 풍성한 먹거리로 넘쳐나던 일본 최고의 황금어장. 그 기름진 바다가 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남획과 하루가 다르게 더해가는 환경오염으로 예전에 풍요롭던 모습을 잃어버렸고, 발에 채일 정도로 흔하던 갯것들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取れた時期はまあおじいさんたちなんか塩水の塩辛い間は自分たちは十分やっていけるんだという考えで聞いてきましたけど、でも塩水が辛いだけではやっぱりやっていけないんだというのを보물의 바다라 불리던 아리아케해. 하지만 지금은 이른 새벽 열리는 작은 어시장만이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황금어정의 신화는 아리아케해의 이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제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풍요롭던 황금어장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So when the population increased, then people got space problem, where to produce the food. Then, so where are you going to grow food? You have to come out from the area you are not using, the underutilized area. That's what water, ocean, and that's where we need to. But when we do that, we need to farm the ocean, the sea, just like we are farm the land. 단순히 바다에서 먹거리를 길어 올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풍성하던 황금어장은 사라졌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절반은 이미 사람들의 손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던 인류의 화수분 바다.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만 같던 그 바다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을 일구듯 바다를 경작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온 거죠. 푸르른 바다가 내어준 먹거리 덕에 사람보다 돈이 더 흔하다는 부자섬 완도. 이 바다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10%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바다는 최고의 곳간입니다. 국민 대표 횟감으로 불리는 넙치 역시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가 이곳 완도에서 길러지고 있는데요. 넙치 양식에 뛰어든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이동흥 씨. 잘 나가던 건축 설계사에서 넙치 아빠로 변신해 부자섬 완도에서도 나름 성공한 축에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해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가슴 졸이기를 반복하고 있다네요. 요게 지금 2년 컸습니다. 2년 커가지고 지금 2kg 정도 되는데, 일본 지진 여파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면서 저희 나라도 동반적인 그 수산물 소비 둔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맘때면 이게 다 없어야 되는데, 다 출하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어딜 가나 판매가 가장 큰 걱정이죠. 하지만 동웅 씨에겐 판매보다 더 걱정인 게 있는데요. 바로 양식장의 물 관리입니다. 넙치의 터전이 되는 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넙치의 맛과 성장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신선한 물을 계속해서 들여보내고 고인물을 내보내면서 넙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사용되는 대형 펌프만 3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며 1m짜리 수조 36개 분량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바다의 조건하고 가장 똑같게 똑같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 용존 상소량, 바닷물에 있는 용존 상소량이 풍부해야만 고기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 무태 자리를 잡은 양식장들은 대부분 이곳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데요. 흔히 유수식 양식장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고기를 기를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습니다. 넙치가 다 먹지 못한 사료 찌꺼기가 수조 밖으로 나가지 못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좁은 공간에서 많은 넙치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병이 걸리면 모든 넙치에게 전염돼 피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수질 관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양식장에서 사용한 물을 100% 걸러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안의 넙치 육상 수조식 양식장은 대부분 이제 유수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치수한 양을 가지고 물고기를 이제 기르는데 사육수로 사용한 다음 그 물을 대부분 재사용하지 않고 바다로 그대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침전지를 두거나 계류지를 두가지고 사료라든가 뭐 찌꺼기,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전을 시키고 배출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 침전된 물질들을 다시 전량 해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또 용출이 돼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형태죠. (20여 년) 전부터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유럽에선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양식장의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해양 양식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독일 이마레 연구소. 이곳에선 첨단 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수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수조엔 최첨단 여과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번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걸러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거죠. 하루에 새롭게 들어가는 물은 단 1%. 이것이 바로 순환 여과식 양식입니다. 순환 여과식은 한마디로 물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간 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쓰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맞춰주면 새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시 에너지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에너지 절감형 양식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밖으로 버리지 않으니까 환경 친화형 양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이제 미래형 양식 방법이라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미래 양식형 방법입니다. 지난 2008년 로마에서 열린 UN 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선 양식업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0여 년 전 농업에 유기농 바람이 불어왔듯 수산업에도 환경과 건강을 생각한 친환경 생태 양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선 친환경 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인접해 있는 유럽은 연안 양식장의 환경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순환 여과식 양식법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도 없고 지역의 기후와 상관없이 모든 어종을 키울 수 있어 더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거죠. Das Wasser fließt hier aus dem Becken, kommt durch diesen Trommelfilter, wird dann gereinigt in dieser Trommel, fließt dann hier weiter in dieser Leitung in den Pumpensumpf, was hier ist. Von da aus fördert die Pumpe das in den Biofilter hoch, da wird das Wasser biologisch gereinigt. Nach dem Biofilter geht das Wasser zurück in den Eiweißabschäumer. Dort werden dann kleine, feine Partikel ausgewaschen, gereinigt wiederum, geht dann wieder zurück in den Pumpensumpf und von da aus zurück in die Fischbecken. Dann ist der Kreis wieder geschlossen.
순환 여가식 시스템은 독일과 유럽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디서나 양식이 가능하다 보니 물류비를 줄일 수 있어 어민들에게 꽤 괜찮은 수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깊은 바다에 사는 어종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머지않아 육지에서 홍합을 기르고 바닷가재를 기르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물이 부족한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순환 여가식 양식. 하지만 양식장을 운영할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엄청난 시설 설치 비용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Also die Kreislauftechnologie an sich ist eine Technologie, die noch nicht in allen Teilen hundertprozentig verstanden wird. Das hängt damit zusammen, dass wir doch noch eine ganze Menge Blackboxen haben, wie den Biofilter, wie die richtige Aufbereitung des Wassers in manchen weiteren Modulen. Es geht letztendlich darum, wir wollen hier eine Technologie auf den Markt bringen, um möglichst nachhaltig und ohne Auswirkung auf das Ökosystem arbeiten zu können. Aber diese Technologie ist zum jetzigen Zeitpunkt noch teuer. Viele Firmen weltweit arbeiten daran, die Module in ihrer Qualität zu verbessern und gleichzeitig das ganze System etwas günstiger zu machen. Es kann dort erstmal nur ein High-Value-Produkt gezüchtet werden. Oder bestimmte Produkte, die in den Anfangsprozess sehr sensitiv sind, die also viel Pflege brauchen. 조금 늦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순환 여가식 양식에 대한 연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동해 특성화 연구센터. 이곳에선 우리 환경에 맞는 순환 여가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만 살아 양식이 어렵다던 줄가자미가 수조 안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물의 온도에 있습니다. 녀석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계절의 수온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길러내는 거죠. 이렇게 수조에서 자란 녀석들은 바다에서보다 성장도 25%나 빠르다네요. 우리나라 계절적 수온을 생각할 때 적송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남해의 경우에는 뭐 한 4, 5개월, 그리고 이제 동해나 서해 같은 경우에는 온수성 어류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그런데 순환 여가 시스템을 통해서 수온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할 경우에 연중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국에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경제성이 굉장히 이제 늘어날 수가 있죠. 사육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식장 운영 경비라든가 뭐 전기비라든가 인건비, 재경비들이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인력이 투입된 유럽과는 달리 바이오 필터를 간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한국형 순환 여가 시스템.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강원 도립대학에선 비싸기로 유명한 돌돔이 자라고 있는데요. 여름에만 활동하던 녀석들이 겨울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 덕분인데요. 순환 여가 양식이 도입된다면 계절과 상관없이 적은 비용으로 물고기들을 마음껏 기를 수 있겠죠? 특히나 녀석들은 1년 내내 따뜻한 물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산보다 성장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엔 실험실이 아닌 양식장으로 터전을 옮긴다고 하니까 머지않아 실험에 성공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양식 산업은 두 가지 축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순환 여가식 양식에 의해서 발전하는 거고요. 그 육상 같은 경우는 순환 여가식 양식 방법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해 가두리 양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제는 그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우리가 개선해 주든지 아니면 환경 수용력 안에서 그 해결하든지 그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한때는 조기와 꽃게로 흥청거리던 신안군 도초도 앞바다. 그물을 들이우기만 해도 조기며 농어, 민어까지
온갖 갯것들이 올라오던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바다는 제 모습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그 자리를 조피볼락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도초도에서 6년째 조피볼락을 기르고 있는 김영민 씨. 조피볼락과 전복을 함께 키우고 있는 그는 넓은 공간을 찾아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먼 바다에 터를 잡았습니다. 무태서 배로 20분, 바다도 넓고 수심도 깊어 조피볼락의 보금자리론 그만이라네요. 지금 여기가 첫째는 수심이 35m 정도 나오고요. 물이 뻘에 대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뻘고기가 이 맑은 물에서 한 고기보다 고문에서 담백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인 섬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태풍 영향이 와도 큰 파다가 없습니다. 조류의 흐름이 약해 물이 고여 있다시피 한 연안엔 양식장이 가득 들어차 있고 바다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사료 찌꺼기와 항생제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민 씨처럼 양질의 양식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먼 바다로 향하고 있는 거죠. 영민 씨의 양식장에선 조피볼락을 크기별로 분류한 다음 녀석들의 덩치에 맞춰 공간을 재배치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바다에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공간까지 조피볼락에게 최적의 환경입니다. 덕분에 이곳에선 연안 가두리 양식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둘 줄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밀식을 많이 하고 있죠. 남해안에서. 그 밀식하는 대부분이 은유 가두리이고요. 그러다 보면 은유 가두리에서 나오는 사료 찌꺼기 질소와 이 그대로 그 자연 생태계에서 환경 정화 양을 이미 초과해버리죠. 그 초과된 양은 그대로 바다에서 점점점 몇십 년 동안 쌓여왔고 그것이 지금은 그 방송국에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바닥은 이미 완전히 썩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수산물의 소비는 많아지고 바다가 오염된다는 건 알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마는 거죠. 저 뭐시기 저 야온 놈은 좀 빼고 좀 잔놈은 빼고 큰 놈으로만 트래. 양식장에서 이용하는 사료 역시 바다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의 색깔과 크기를 좋게 해주는 생사료. 하지만 실제로 어류가 먹는 양은 전체의 70-80%. 나머지는 물의 흐름이 약한 연안에 쌓여 썩어가는 거죠. 당연히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글쎄 우리나라 지금 양식 시작한 지는 한 30년 되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자료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 피해율은 전체적인 어류 양식에서 한 30% 정도. 네, 메인이 되는 넙치 양식이 많은데 넙치 양식은 45% 정도가 질병에 의한 피해를 입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부턴 오염되지 않은 바다를 찾아 푸르른 망망대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업의 전진기지라 불리는 경남 통영 욕지도.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녀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등푸른 생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국민생선 고등어입니다. 대구, 감성돔, 쥐치 등으로 넘쳐나는 욕지도 바다. 지금은 이곳에 최첨단 양식장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연안 가두리 양식장에 국내 최초의 고등어 양식장, 거기다 좀 더 먼 바다로 나가면 참나랑어 양식장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산업의 현 주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고등어 같은 경우는 해유성 고기이기 때문에 물이 뭐 오염되거나 물이 좀 정체되어 있는 데는 안 좋습니다. 조류가 좋고 물 수질이 좋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욕지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조금 바다 밖으로 멀리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도 좋고 그다음에 수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와서는 고등어 키우기에는 이런 지역이 제일 적합할 겁니다.
깨끗한 욕지도 바다가 키워낸 고등어는 맛과 크기, 색깔까지 자연선과 비교해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질 않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런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일단 인공부화가 아니라 치어를 직접 잡아서 키우다 보니 바다 상황에 따라 고등어의 양이 들쑥날쑥합니다. 또 먼 바다라 파도를 막아줄 방패막이가 없어 해마다 태풍이 찾아올 때면 꼼짝없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바다를 찾아내긴 했지만 자연재해를 막아내지 못한 거죠. 아다시피 여기는 그냥 그 남서쪽, 서쪽 그리고 북서쪽까지 열려 있는 그냥 태풍이 그 닥치는 그 외만입니다. 여기서 2002년도에는 그 루사란 태풍이 왔었고 2003년 또한 그 매미는 우리나라 그 유사일에 가장 그 강한 태풍이었죠. 그 태풍이 뭐 어장 양식 시설물을 덮쳐가지고 아주 뭐 참담한 피해를 그 주고 갔습니다. 청정해역을 간직한 신비의 섬 제주. 바람과 파도가 먼저 맞아주는데요. 역시나 바람의 섬답죠.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자 사방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때문에 연안 가두리 양식을 할 수 없던 제주. 이곳에서 우리나라 양식업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만 했던 가두리 양식장. 해마다 찾아오는 적조와 태풍은 사람들의 눈을 깊은 바닷속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양식장을 찾아 4km를 달려갔는데요. 그 어디에도 양식장은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양식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다이버. 그렇습니다. 이 깊은 바다 밑에서 돌돔과 참다랑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먼 바다로 우리나라도 갈 수는 있지만 그랬을 때에도 표층에서 양식을 하게 되면 태풍이라는 이런 자연재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태풍에 대해서도 이게 수중에 수심한 뭐 20-30m에 들어가서 양식을 하다 보니까 태풍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자연재해를 벗어나면서 양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걸 접하게 된 거죠. 태풍에 안전한 깨끗한 환경을 찾아 수심 20-30m의 바닷속을 선택한 거죠. 이게 바로 케이지라 불리는 양식장인데요. 신기하죠? 미국에서 개발한 이 케이지는 10m 규모의 육상 양식장 60개와 맞먹는 크기인데요. 높이만 무려 20m에 달합니다. 쉽게 거대한 마른 먹고래 양식장이 바다 중간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 3번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가 3,000m 세제곱 정도 되고요. 4, 5, 6번은 5,400이고 7, 8번 6,800m 세제곱 정도 됩니다. 부피가 면적이 틀립니다. 저희 2번 케이지부터 6번 케이지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업체에서 직접 자재를 수입을 해서 미국 기술자가 와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설치한 7번, 8번 케이지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지금 설치한 경우입니다. 수면에서 10m 아래 자리 잡은 거대한 양식장. 이 엄청난 양식장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버티나 싶지만 우주선을 만들 때 사용하는 특수 섬유로 만들어 10년간은 문제없다네요. 자연재해를 피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양식장. 그렇다면 이 케이지는 태풍에 얼마나 안전할까요? 몇 해 전 엄청난 태풍과 함께 높이 10m의 파도가 덮쳤는데요. 그때도 바닷속 양식장은 멀쩡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죠?
이 케이지 안에선 바다의 귀족 참다랑어가 자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참다랑어의 인공 종묘를 생산하며 완전한 참다랑어 양식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참다랑어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다면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그룹이 이 참다랑어나 고등어 같이 그 회유성이 아주 큰 그룹들, 회유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내만 가두리에서는 타당성이 안 맞는 그룹들을 외에 키워서 타당성이 맞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으로는 그 새로운 품종, 일테면은 그 참족이나 그 민어같이 성장도 괜찮지만은 청정한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어종에 대해서 그 새로운 품종으로서 개발할 필요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수입 대체종입니다. 케이지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청난 양의 참돔들이 반겨줍니다. 이곳 제주 바다에서는 횟감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싼 몸값의 돌돔과 참돔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까진 무태에서 소규모로 길러지거나 바다 건너 일본에서 자란 녀석들을 수입했지만 제주 먼 바다 깊은 곳에서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돔의 소비가 많은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머지않아 일본인의 밥상 위에 제주돔이 올라가는 그날이 찾아오겠죠? 특히나 이 녀석들은 깊은 바다를 마음껏 누비며 자라선지 육질이 더 탄탄해 인기가 많다네요. 오늘 날이 상당히 거칠어서 뭐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너무 활발해요. 활발하고 운동량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채색이라고 그러죠. 채색. 일반 양식은 참돔이라고 그러면 좀 참돔이 아닌 좀 검은빛의 그 채색을 나타내는데 이 외양식 이곳 지금 수중 가두리에서 키우는 지금 참돔은 거의 그 채색 자체가 자연산하고 비교를 해도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거 채색을 띠고 있습니다. 울타리만 쳐져 있을 뿐 바다 그 자체가 터전이 되는 외해 가두리. 깊은 바닷속의 강력한 조류가 날마다 새로운 물을 실어 나르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양식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거의 없고 고가 어종들을 기를 수 있어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벌이가 되는데요. 지난해 외해 가두리의 연평균 수익률은 15%, 넙치 양식장의 수익률에 비하면 3배가 넘는다네요. 잠시 잠잠하나 싶었더니 바다가 또다시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녀석들의 끼니를 거를 수는 없겠죠. 외해 가두리에 둥지를 튼 녀석들은 친환경 사료를 먹고 자라는데요. 바닷속 양식장과 연결된 이 호스를 통해 먹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 한 케이지에서 이제 생존율이 지금 실제로 다른 우리 기존의 연안이라든지 육상에서 하고 있는 양식 그 생존율하고는 외해 양식이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높은 거죠. 소위 말하면 코스트가 생산 원가가 훨씬 기존의 양식에 비해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우리가 참돔이라든지 이런 걸 생산해서 이제 고등어라든지 생산을 해서 출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품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비자들이 이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생산성이 좀 낮게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품질 면에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성은 충분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지난해 2009년 추자도 근해에서 잡은 참다랑어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끊임없이 빙빙 돌고 있죠.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도는 녀석들을 회유성 어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선 원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참다랑어 같은 녀석들에겐 깊은 바닷속 외해 가두리가 최고의 보금자리입니다. 일본과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 시작된 참다랑어 양식. 지금까지는 수면 가까운 곳에 가두리를 설치해 참다랑어를 키워왔는데요. 하지만 제주에선 수중 47m 깊이에서 참다랑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녀석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바다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참다랑어 양식을 시작한 지 2년. 지금 제주 바다에선 200여 마리의 참다랑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외해 가두리에서 자란 첫 번째 참다랑어인 거죠. 외해 가두리 양식은 모든 게 첫 도전입니다. 물고기 입식하는 것도 첫 도전이고, 수확하는 것도 첫 도전이고, 그 다음 이동한 것도 첫 도전이고, 사육 관리하는 것도 첫 도전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뭐 아주 일부가 폐사해서 그걸 끄집어낸다, 그런 부분들도 다 첫 도전이거든요. (2011년) 대한민국 청정해역의 상징인 동해바다에선 또 하나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 이곳에선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 생태 양식을 목표로 새로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어류 하나만을 기르던 기존의 양식업과는 달리 어류와 함께 바다를 깨끗하게 해줄 다시마, 그리고 어류의 노폐물을 처리해줄 해삼까지 서로 다른 세 종을 같은 공간에서 기르는 건데요. 이름하여 다영양 입체 양식. 조금은 어렵죠. 길쭉하게 생긴 이 수조가 다영양 입체 양식을 위해 만든 특별한 어류 빌딩입니다. INTA 원리는 사실상은 간단합니다. 넘쳐나는 과잉된 질소와 인, 버려지는 사료 찌꺼기를 해상과 해조류가 이용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넘쳐나는 그 부유물과 유기물이 만일 정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 바다는 점차 썩어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질병이 발생되고, 질병이 발생되면 성장이 떨어지고 생존율이 떨어지는 결과인데, 중국에서는 이런 그 해삼 양식, 그 해조류 양식을 대규모로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다 정화 역할과 생물의 성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캐나다나 중국에선 이미 몇 해 전부터 연어나 전복 양식장 인근에 해초를 함께 길러왔습니다. 물고기들이 내뿜는 노폐물을 해조류가 정화시켜줘 바다도 깨끗하게 하고 물고기의 성장도 높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선 아파트처럼 층이 구분된 양식장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양식할 어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조피볼락과 해삼, 그리고 다시마를 선택했습니다. 양식장 바닥엔 바다의 청소부 해삼이 자라고 그 위엔 조피볼락이, 그리고 양식장 주변엔 다시마가 둥지를 트는 거죠. 해조류가 얼마 들어가면은 어류가 얼마 들어가고 해삼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거를 실내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이제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이제 바다에 우리가 가능한 한 수산 항일하는 데 가능한 한 시설물을 제작을 해서 넣어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이니까 2013년까지 그 결과가 완전히 도출되면 동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해안, 서해안으로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여름이 되면 이곳은 파도와 요트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해집니다. 지난 8월 수산항에 조금 특별한 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직형 IMTA 양식장인데요. 모든 작업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데다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름간의 조립이 끝나고 드디어 양식장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지름 20m, 높이 10m의 그물 2개가 겹쳐져 하나의 양식장이 탄생하는데요. 위쪽 그물에선 조피볼락이, 아래쪽 그물에선 해삼이 자라게 됩니다. 아래에 설치되는 그물은 그 바다의 바닥에 종이컵을 엎어놓은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고, 대신에 그 종이컵 면은 우리가 그 막혀 있는 면이고 이렇게 그물로서 뚫려 있는 면이고, 위에 쪽 그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컵을 사용할 때 저는 바로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에는 뭐 물을 부을 수 있고, 아래쪽이 막혀 있는 그물이 위에 있는 그물이고, 아래쪽 그물은 종이컵을 엎어놓은 형태로 바닥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그물입니다. 양식장도 자리를 잡았겠다. 이제 집주인이 될 녀석들의 이사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사할 녀석들은 조피볼락 10만 마리. 온도와 환경 변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감한 놈들이라 이사도 전쟁입니다. 조피볼락만 기르는 게 아니라 해삼과 다시마까지 3가지 종을 함께 기르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다에 오염을 배출하지 않게 적정 비율을 맞춰주는 것. 6개월간의 실내 실험을 통해 함께 둥지를 틀 녀석들의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조피볼락 10만 마리에 해삼 100kg, 다시마는 900kg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조피볼락의 성장에 맞춰 해삼과 다시마를 추가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실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피볼락 양식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원이 얼마 정도인지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해삼과 해조류가 얼마만큼 흡수를 하고 이용을 하는지 이걸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새 종이 어떤 성장 특성을 갖고 하는지, 생존율이 어떠한지 등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마 입식이 시작됐습니다. 동해 인근 바다에서 자란 다시마를 그물 주변에 둥글게 커튼처럼 둘러주는데요.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다영양 입체 양식을 위한 양식장이 완성됐습니다. 조피볼락이 둥지를 튼 양식장 모습입니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죽어버린 녀석들도 간혹 보이지만 그래도 대체로 건강해 보이죠? 이제 조피볼락과 해삼, 다시마가 제대로 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바다에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IMTA 양식장. 앞으로는 수중 양식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관광객들의 발길도 붙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민들에게 이익도 되고 바다 환경도 지키고 거기다 관광 유발 효과까지. 머지않아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는 새로운 양식장이 탄생하겠죠. 선진국의 의미는 뭐냐면 생산이 많이 해서 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게 수산 선진국이 아니고, 바다를 보호해서 바다의 건강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좋은 단백질원을 공급해서 국민도 건강을 지키는, 그게 수산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 달 후 IMTA 양식장이 들어선 수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 조피볼락과 해삼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입식 당시 7cm에 불과했던 조피볼락은 어느새 2cm가 더 자랐습니다. 이제 제법 물고기 티가 나죠? 앞으로 1년이면 20cm까지 자란다는데요. 그때가 되면 우리 밥상에서 IMTA로 길러낸 조피볼락을 만날 수 있겠죠. 일반 양식장에선 조피볼락의 빠른 성장을 위해 생사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조피볼락들은 생사료가 아닌 친환경 사료만을 먹고 자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두리 양식장과 비슷한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중간 점검치곤 꽤 괜찮은 성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뜻하지 않던 수확도 얻었는데요. 이것이 그 참모자반입니다. 참모자반은 그 진도 지역, 남해안 지역에서 잘 자라는 종인데 이것이 그 식용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종입니다. 이 종을 그 동해안에서 과연 서식 가능한지, 양식 가능한지, 그리고 IMTA 생물로서 유기 그 질소나 이음의 흡수 정도 어떠한지를 그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 종이 그 다른 다시마와 마찬가지 질소와 이를 굉장히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종이 이제 동해안에서도 양식이 가능하다면 동해안에는 굉장히 새로운 양식 품종이 되어서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의 그 소득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잘 자라지 않던 해삼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넣어주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양식장이 수산항의 바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겠죠. 105.09, 87.80, 131.08, 131.08. 아직까지는 조피블럭이 내뿜는 노폐물을 해삼과 다시마가 잘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조만간 남해와 서해에서도 IMTA 양식장을 만날 수 있겠죠. IMTA가 생태 양식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자 이제 처음 시도를 했고 분명히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저는 이제 100% 성공을 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데 성공은 하더라도 지금 경제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평의 개념이라도 다시마 한 종 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가량 거기에 뭐 어류도 하고 전복도 했을 때 한 10배 가량의 그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양식업이 경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까지도 고려를 할 때 성공의 확률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어항이자 수산업의 중심지인 독일 브레머하펜. 지난 9월 전 세계의 수산업 전문가들이 이곳 브레머하펜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선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새로운 양식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So what kind of I'm very concerned about the next generation, people 20 to 30 years younger than me. 전 세계 석학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외해 양식과 다영양 입체 양식,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먼 바다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밑에서 어류를 포함한 여러 종을 함께 기르는 거죠. 전력과 수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양식업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바다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한 덴마크는 이 발전기 덕분에 생태계가 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Once during the project and afterwards, 4 years after the project was done, all these investigation has resulted in that we can see we have more fish in the ocean because we have made 73 artificial reefs down here. 2020년까지 총 전력 생산의 20%를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와 수산물을 함께 얻고 거기다 관광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해온 수산업. 이제 수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양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절대 가치였던 시대를 벗어나 바다와 함께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온 거죠.
I think to cover the demand for aquaculture products, we really have to foster to do it in a more sustainable and ecological and ecosystem friendly way, because overstocking and the use of antibiotics, the spread of disease, escapes, all that kind of stuff we have to cope with. We have to find a solution for the future. So I would say that we have to find a way on the sustainable and ecosystem friendly production. 인류의 가장 큰 단백질 공급원이자 식량 창고였던 바다. 그 바다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전 세계에선 바다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바다. 남핵과 오염을 넘어서는 제2의 녹색 혁명이 필요합니다.